페트라 인텔리전스 대표이자 대한의료 데이터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며 오늘 데이터 3법 시제 초개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이우키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개인, 프라이빗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개인화라고 한다면 금융도 요새는 다 맞춤형 금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맞춤형 금융을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보험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현재 페트라 인텔리전스라고 의료 인공지능 관련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실은 이제 의료란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적 활성화가 중요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의료와 금융이 또 융합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료랑 특히나 의료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금융과 연계돼서 어떤 새로운 산업적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저도 그렇고 엄청나게 다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인류 역사적으로 보시면 15세기 때 중세에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유럽은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새로운 문예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1910년 전후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 해서 또 유럽이 또 독감으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전이 벌어지고 산업적 부흥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사람들 때문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다 균에 의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인류사적인 변화의 흐름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생겼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큰 흐름, 인류사적 변화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한 20년 전이죠. 인터넷을 새롭게 쓰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인류사적 큰 변화의 흐름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흐름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다. 이제는 인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설계하거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다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재민이라고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시대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좀 낯설실 수 있는데 관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학적인 사상이 철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세재민이라는 얘기를 했고 일본 사람들은 관자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부흥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도 이 관자의 경세재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이코노믹스를 일본 사람들이 경제학으로 바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어떤 세상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금융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울대 유기현 교수님이 자료를 만드신 건데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0.001%가 되는데 다 독점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 3계급이 뭐냐면 다 AI라고 보는 거예요. AI.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층이 결국 단순 노동자. 99.99%라고 하는데 이런 노동자의 구조로 갈 확률이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코로나인데 새로운 기축의 시대.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역사에서 기축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원전 5세기경인데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그때 이 인류사적 변화의 흐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새로운 축의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걸로 봐서는 우리가 다시 산업화 이전 시대에 복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린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간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국가라는 개념에서 도시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사람은 어떻게 되냐? 탈중앙화. 이제는 더 이상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여러분들 이제 금융 많이 하시지만 이미 테크핀 기업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처음 무시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테크핀, 우리 카카오뱅크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IT적으로 다 융합을 시켜갖고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사실 이건 뭐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 되게 재밌는 주제들인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코로나가 결국 바꾼 게 뭐냐?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주택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하우스라든지 이동집, 캠핑카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요. 또 환경집이라 해서 4평, 5평짜리 이제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생겼죠. 그다음에 또 뭐 국가도 비트네이션이라 해서 완전 새로운 개념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그 BTS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BTS는 그 아미들이 자신들만 온라인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미요. 그렇죠? 스스로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만들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얘기는 이미 많이 아시고, 이게 은행 이제 관련된 이미 무인은행이 나왔죠. 다 돌아가고 있죠. 우리 360일 창구도 있지만 더 무인은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은행화되고 있고 이미. 그다음에 병원들도 의사로 보시는 원격진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구조문화 마이크로 산업화돼서 이제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 변화를 크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인류가 준비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상해 보면 지금까지는 공간과 입자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시간과 파동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이미 나왔죠. 인공지능도 더 인간 같은 AI 나오기 시작했죠. 뭐 로봇, 드론, 3D 프린터, 이런 뭐 인공배양, 인공광합성, 내신경공학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낸싱 구조가 이제 결합이 됐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오늘 강의의 하도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초개인화라는 걸 통해서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분야는 그 대표적으로 전통산업에서 짧은 시간 동안 테크 기업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다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지구 80억 인구를 다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지구라는 땅은 제한적이지만 이 연결성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이 나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배양, 인공지능 아까 얘기드렸고요. 인공강우.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인간이 배워서 결국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 사업적 창출을 이루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그 금융 데이터도 그렇고 메디컬 데이터도 그렇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100 제타바이트 정도 10의 21승 정도의 데이터를 인류가 이미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쓸모가 없어요. 왜? 분류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저희 나라도 그렇고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통찰력이죠. 통찰력. 인간한테 필요한 통찰력 가지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데이터 3법도 그런 경우죠. 이제 국가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8월에 데이터 3법을 이제 입법 예고를 했고, 올해 이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금융에서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죠? 흔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살면서 평생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대에 고민하는 가치는 바로 자동화.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두 번째는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두 가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돈이 되거나
그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결국은 자동화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투명성 높이는 거, 그다음에 편리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는 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도 똑같아요. 편리성, 보안성 뭐 굉장히 금융에서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투명성 부분은 사실은 금융이 제일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개인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 투명성 부분이 완화된다 보다는 강화되지만 더 명확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도 엄청난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금융산업의 IT화의 관점이고 조금 지나면 금융산업의 자동화라는 관점과 신뢰를 어떻게 보편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이슈가 작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우리가 기존에 SNS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주커버기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지금 어떤 회사로 인식하고 계시죠? 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은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주커버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The future is private. 미래는 프라이빗한 세상이고 프라이빗을 통해서 모든 산업 구도가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라든지 HMD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새로운 개념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뭐 저도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통 산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조직화가 돼버리면 그걸 새롭게 바꿀 때 CEO 의지만이 아니라 뭐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거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면 앞에 또 강연자분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를 데이터 3법이라고 하고 데이터 3법에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가명정보 처리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이게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영역은 앞으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런 프라이버시 산업과 관련돼서 새롭게 눈 뜨시면 기존의 금융과 비교해서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영역이거든요. 근데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지능의 영역이에요.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관점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그 금융산업에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조금씩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냐? 뭘 도입하고 있냐? 메타버스예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메타버스는 이 가명정보 처리를 완벽하게 해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국내의 경우는 네이버 제페토라는 데가 이미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제페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가입됐고 한국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그 메타버스라고 치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 은행이라든지 국가기관이 그 제페토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뭔가 새로운 그 산업적 구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회사도 카이스트,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갤럭시 코퍼레이션 이런 데랑 협력을 해갖고 현재 메타버스 관련한 교육이랑 플랫폼 등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만나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상인간, 가상공간에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통해서 생산적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시대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류란 거는 태생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이런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개인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인류가 한 단계 나은 산업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산업화 사회나 정보화 사회까지만 해도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신이라는 가상의
존재죠. 물론 뭐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의 존재를 놓고 인간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혁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인간. 여러분들 신한금융에서 광고하는 게 나오죠. 거기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그 가상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매일 나오는 그 신한 라이프의 광고를 보시면 그분이 가상 인간인데 엄청 지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곳곳에서 이런 가상 인간,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어떤 그 아까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감형 처리를 해서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거 이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37조 개 정도가 우리 세포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세포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뇌 활동, 정신 활동이 커지면서 이 몸의 세포 자체를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관련돼 있는 대한의료데이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이 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의료 데이터가 기존에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파이낸싱에 연결돼 갖고 우리가 예측도 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금융산업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고정적 관념, 산업적 구도가 재편되고 해체되면서 새로운 영역의 산업이 들어와서 이 금융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이제 리차드 도킨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도킨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람을 비롯한 생명은 유전자가 만든 기계이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다. 인간 행위 본질에 대한 도발적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결국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영역, 그 데이터 기반 사회의 프라이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어떤 철학적 명제를 던진 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애플사의 팀 쿡이죠. 그 CEO시고 여러분들이 그 애플을 보시면은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시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애플은 팀 쿡 시대에 들어가서 3배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팀 쿡이 재무 책임자였고 이분은 그 CF 중에서 전설적인 사람으로 제가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만드는 혁신가가 있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시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쿡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요소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AI의 잠재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걱정한 것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의 인성, 인간의 가치를 넣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 결국 이것이 이제 그 팀 쿡이 바라보는 애플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 사회고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윈이죠. 마윈은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쫓겨났죠, 사실은요. 쫓겨났는데 뭐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가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새로운 IT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킨 거고 이분도 관점을 가진 게 뭐냐면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20년 이후의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이다.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의 원유와 같다. 석유와 같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에 뭐 불을 거머쥘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또 보는 프라이버시 영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는 기계와 달리 신앙과 영혼이 있고 독특한 창조력이 있다. 인류가 기계를 통제할 수 있으면 기계는 영원히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은 반복되는 일이 아닌 더욱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인이 보는 프라이버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 경제 시대의 프라이버시라는 내용을 드렸는데 법률적 개념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금융. 여기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면 모든 게 스마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000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보급화되고 정보고속도로를 깔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가 진정 IT화가 되고 있는 게 최근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가 IT화가 되고 있어요. 결국 IT화가 됐다는 게 뭐냐면 스마트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기회 그 판에서 무엇인가 혁신적인 사업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그 구조를 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산업이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한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 뭐 레거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화, 다이버전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영역만 해도 스마트 금융 아직 저희가 스마트 금융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기존 금융의 IT화 1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고 스마트 금융까지 가는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강의하면 이것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그 뇌구조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그 뭐 되게 잘 모르는 구조인데 어렵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히 금융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인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스티브 잡스는 첫 번째 미래 예측을 해봅니다. 미래 예측을 하고 미래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 욕구에 대한 걸 발견하고 가설과 검증을 하는 그 사이클을 돌리고 그 안에서 모순을 해결하는 트리지 사고방식을 통해서 모순을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베이직 인스팅트 원동력이 뭐냐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그거를 기술과 프로세스와 디자인을 혁신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생태계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죠? 스마트폰 안에다가 모든 어플을 자기들 생태계에 집어넣은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자신만의 생태계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창출하니까 뭐가 형성되죠? 또 생태계 창출할 때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죠? 매니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애플을 굉장히 장비들 많이 쓰고 있지만 종교화시켰어요. 종교화. 스티브 잡스가 한 거는. 종교 영역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맹목적으로 애플을 쓰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다시 확장을 했어. 막 새로운 영역으로. 문화 확장을 시켜버리고 여러분들 애플 스토어 이제 압구정 가시면 있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려요. 요새 뭐 스타벅스 그렇죠? 그래서 또 글로벌로 막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요. 또 다시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뭐 요 그림 한 장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 사고방식부터 해갖고 트리지 사고방식인데 이게 결국은 다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추상적이죠? 생각은 감각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감각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보는 건 뭐죠? 시각. 코로 가는 거 후각. 귀로 듣는 거는 청각. 입으로 하는 건 뭐죠? 미각. 이렇게 감각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감각으로 했더니 아마 저 또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게 뭐냐면 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시각을 보고 또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사유라고 해요. 사유. 그걸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생각이라는 감각과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나오는 게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사유하는 인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사유의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를 통해서 인류 혁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심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모든 거를 심플하게 단순화시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사유하세요. 사유하셔야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리고 의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 일을 하시면서도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본질을 흐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 내 머리가.
복잡한 그 뒤에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있어요. 범인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고민이 무엇이다. 그러면 그 뒤에 숨어있는 나를 복잡하게 하는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심플해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고요해져요. 평화로워져요. 내가. 그게 행복이죠. 그렇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의 마음이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결국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데이터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해인사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기 얼마죠? 20만, 1000만, 5,200만 뭐 이런 정도의 8만 대장경 글자가 있어요. 그 반야신경이 뭐냐면 저 8만 대장경을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이야. 260자예요. 반야신경이랑. 그다음에 반야신경을 또 5자로 좀 뭐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뭐냐?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8만 대장경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유하는 인간. 부처님은 왜 위대한 성인인가 하면 그 모든 성인 중에서 사유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연히 사유는 하셨지만 사유보다는 사회성, 이 기존의 제도에 억압받던 제도를 혁신시키면서 스스로 성인이 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는 영역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또 말이 많아지. 아무튼 그 데이터는 결국은 복잡한 거를 어떻게 심플하게 바꾸느냐, 이게 결국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맨 밑에 있지만 IT 시대가 이제 앞으로 끝났고 향후 30년 동안은 데이터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마인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했어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협의를 했고 메타K 위원회를 가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기업들을 얼라이언스 마케팅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아포 서비스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 소프트뱅크랑 저희 회사랑 같이 해서 이 이아포 서비스를 이제 해외로 보내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결국은 가치 중에서 금융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화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죠, 벌스. 버스가 아니고 벌스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라는 게 또 다른, 그 다음에 벌스라고 한다면 유니버스 있죠? 세상. 가상 세계에도 메타버스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금융 분야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니즈인가요? 아무튼 그 제가 까먹었는데 신한라이프의 가상 인간이 왜 나왔을까요? 가장 빠르게. 이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가상 세계와 금융이 가장 연관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금융 아시겠지만 금융은 공학이고 굉장히 데이터를 갖고 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 금융과 메타버스의 그 상호 연관성 부분이 많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했던 내용들은 데이터 3법, 데이터 시대의 초개인화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전문적인 법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메타버스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술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제페토라고 있습니다. 그 제페토 같은 것들을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부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선행적 경험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부를 거머쥘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시작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20대 초반 10대들이 게임을 통해서 만든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제 시대에 여러분들이 빨리 타시면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경제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료가 좀 궁금해서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긴 시간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 감사드리고요. 질문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나요? 네, 재밌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솜솜이 분께서 데이터는 사람의 고요를 깨고 사유를 방해하지 않나요? 라고. 이거 아마 송소민님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사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카톡은 어떤 거죠? 데이터가 아니에요. 수시로 교환하는 단문 메시지 특징이 뭐냐?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툴이에요, 툴. 저희가 하는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 툴이 움직이는 이게 단순히 서버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서버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 거고 IT적으로 봐서는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의 핵심은 뭐냐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복잡한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사유를 방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시대가 활성화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이런 평화롭고 고유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술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검증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리를 로봇이 우리를 인류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확률이 없어요. 아마 더 우리한테 더 인간화, 더 인간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우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를 검색해보니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와 유사한 것 같은데 당시에도 초기는 성과가 있었으나 결국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케이스입니다. 네네. 메타버스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나요? 초기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싸이월드도 사실은 메타버스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3.0 시대입니다. 초기에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세컨드 라이프 같이 초기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게 1세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니지라든지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2.0 세대고 지금은 뭐냐면 이런 게임의 요소, 다양한 가상현실, VR, AR 이런 장비와 기존의 그 세컨드 라이프 같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구조가 융합이 돼갖고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3.0 시대예요. 이미 시작됐고요. 이미 기술적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은 다 바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 것처럼 이미 글로벌하게 엄청난 로블록스라든지 그다음에 제페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빨리 그 물결에 합류하셔갖고 좋은 자기만의 또 콘텐츠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송혜 선생님 아시죠? 송혜 선생님 전공 노래잖아. 이분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름이 아리송해.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마메손이라고 또 옛날에 우리 고무장갑 있어요.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캐릭터들 유재석도 사실은 방송에서 메타버스 응용한 부캐를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